제 아들의 생일날 저는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손자의 사랑, 아들의 존경, 그리고 100억이었습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버렸습니다. 제 손으로요. 30년 동안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돈을요. 왜 버렸냐고요? 그날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제발 이제 우리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그날부터 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 이름은 박금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생 생선 팔아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날 제 뺨을 쳤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민수의 생일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미역을 꺼냈어요. 여수에서 올라온 싱싱한 미역이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카톡은 봤어. 오지 말라고 했지. 근데 생일날인데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미역국을 끓이면서 생선구이도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고등어구이요. 도시락 2개에 정성껏 담았어요. 국은 보온병에 넣고요. 거울을 보면서 제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에 핸드크림을 3번 발랐어요. 생선 냄새를 지우려고요. 지하철을 3번 갈아탔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끌고 보온병을 들고 1시간 반을 걸려서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좋아할까? 그런 기대보다는 혹시 또 싫어할까? 그런 두려움이 더 컸어요. 12층 복도, 아들네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숨을 한번 깊이 쉬었어요.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머리카락도 쓸어 넘겼습니다. 손가락을 초인종에 올렸어요. 띵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 다가오는 발소리,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나왔습니다. 45이에요.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야, 오늘 네 생일이라 미역국 끓여왔어. 들어가도 될까? 민수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는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손자 준호였어요. 10살입니다. 준호가 거실에서 코를 막으며 뛰쳐나왔어요. 할머니 또 왔어? 이 냄새 진짜 싫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뒤따라 나오면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문자 안 보셨어요? 오늘 준호 학원 설명회 있어요. 친구 부모님들 오시는데 꼭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집에 오셔야겠어요? 미안하다. 근데 오늘 민수 생일이라 미역국이랑 반찬 좀 가져왔다. 현관에 보온병을 내려놓았어요. 도시락 가방도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준호가 보온병을 보더니 확 잡아챘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나도 냄새 나잖아. 싫어.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더니 보온병을 던졌어요. 쿵, 덜컹.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준호야, 그건. 쓰레기통으로 달려갔어요. 보온병을 꺼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왜 자꾸 이런 걸 가져오세요? 저를 끌어당겼어요. 보온병에서 손이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이건 엄마가 새벽부터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어요. 민수가 제 뺨을 쳤습니다. 탁! 귀에서 삐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72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이었어요. 아들 손에 맞아본 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도 서연도 준호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냥 서 있었어요. 뜨거워진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이러시면 어머니는 우리한테 짐입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우리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짐.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장례식도 저희 안 갈 거예요. 장례식장에서도 생선 비린내가 날 것 같아요. 장례식? 제가 죽어도 안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때 준호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 아니래요. 그냥 냄새 나는 사람이래요. 가족이 아니라 냄새 나는 사람. 손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배운 대로요. 제발 나가주세요.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쾅! 체인 거는 소리,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안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복도에 혼자 서서 뺨을 만졌어요.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제 창문 닫아도 돼? 냄새 다 없어졌어. 응, 닫아. 에어컨 켜자. 에어컨 소리가 들렸어요. 제 비린내를, 제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국민은행 임대료 1,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임대료. 10년 전에 산 상가 건물 임대료였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며느리도 모르는, 손자도 모르는 제 비밀이었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결심이었어요. 그래, 내가 짐이구나. 장례식에도 안 올 거구나.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뺨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들 손이 남긴 자국이요. 눈물은 없었고 그냥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방, 30년 동안 산 곳이에요. 서랍을 열고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공책 30건이 쌓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펼쳤어요. 1998년 3월 5일 민수가 엄마 손 생선 비린내 난다며 뿌리침. 가슴 아팠음. 그날부터 알았어요. 제가 민수에게 부끄러운 엄마라는 걸요. 근데 30년을 참았습니다. 이젠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박금자입니다. 유언장 작성 상담 가능할까요?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들아, 엄마를 짐이라고 했지? 좋아. 그럼 이제 엄마도 짐 내려놓을게. 내가 평생 원하던 대로 냄새나는 엄마는 이제 없어. 대신 너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100억을 아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기로요. 그리고 그 결심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뺨을 맞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의 비밀이 그 안에 있었어요. 낡은 통장 5권, 상가 건물 등기 서류, 그리고 공책 30권. 하나하나 꺼내 펼쳤습니다. 첫 번째 공책, 1994년 11월 12일. 오늘 여보가 세상을 떠났다. 민수는 10살. 나는 29. 내일부터 서울로 간다. 여수 포구를 떠난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수에서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댈 데 하나 없는 이 도시에서 재래시장 생선 좌판을 펼쳤어요.
새벽 4시면 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엔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장갑 안쪽엔 피가 말라붙었고 손등엔 비늘 자국이 영원히 남았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저에게 항상 비린내가 난다는 걸요. 그래서 더 열심히 손을 씻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르고 장갑을 끼고 향수도 뿌렸어요. 하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공책을 계속 넘겼습니다. 2003년 3월 1일 민수 의대 합격. 고등어 한 마리에 3,000원, 갈치 한 토막에 5,000원. 그렇게 몇백 번, 몇천 번을 팔아서 민수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허리가 휘어지고 무릎이 망가지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되면 그땐 나도 당당해질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2005년 9월 15일 민수 개업. 병원 화환에 내 이름 없음. 서연이가 뺐다고 함. 속상했지만 참음. 그날 저는 병원 개업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화환만 보냈어요. 박금자 올림이라고 쓴 화환이요. 근데 개업식 사진을 보니 그 화환이 없더군요.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2015년 5월 20일 민수 결혼식. 하객 명단에 내 이름 없음. 그날 저는 결혼식장 맨 뒤편에 몰래 섰어요. 하얀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서연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저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박수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나올 때 민수가 저를 봤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민수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2018년 4월 3일 준호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서연이 산후조리원 가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문자 보냄. 저는 선물을 들고 산후조리원 앞까지 갔었어요. 근데 문 앞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들어갈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선물만 프런트에 맡기고 왔습니다. 준호에게 할머니가라고 쓴 쪽지와 함께요. 2020년 6월 10일 준호 유치원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는 생선 파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함. 서연이가 전화로 알려줌. 어머니, 앞으론 유치원 근처에 오지 마세요. 2022년 10월 19일 준호 생일. 선물 가져갔으나 거절당함. 선물 들고 그냥 집에 옴. 그날은 밤새 상자를 안 열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2023년 11월 5일 준호가 학교에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말했다고 서연이 전화 옴. 어머니, 준호한테 거짓말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살아있는데 손자는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책을 덮었습니다. 30권 30년.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민수가 제게 한 말, 서연이 제게 한 행동, 준호가 저를 거절한 순간들. 전부 다요.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사랑까지도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총 5개의 통장이에요. 모두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 2015년 매입, 현재 시세 약 95억 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1,000만 원이었어요. 총 100억. 민수도 서연도 준호도 모르는 제 비밀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중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순자뿐이었어요. 순자는 제 친구이자 동생 같은 사람입니다. 30살에 남편을 잃고 반찬 가게를 하며 혼자 애를 키웠죠. 말투는 거칠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다음 날 새벽 좌판을 펼치고 있는데 순자가 왔습니다. 금자야, 뺨은 괜찮아? 어제 전화로 다 얘기했었어요. 응.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자국이 그대로 남았잖아. 순자가 제 뺨을 살펴봤어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자야, 이제 그만해. 민수 같은 놈은 포기해. 포기는 무슨. 내가 키운 앤데. 키운 게 뭐가 대수야.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한테 뭘 더 바라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비늘을 긁어냈어요. 순자야, 왜? 내가 없으면 이거 민수한테 전해줘. 노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그냥 혹시 몰라서. 금자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순자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금자야, 너 설마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짜 할 거야? 이미 결정했어. 유 원장, 응.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간다.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10년 전 건물 살 때 도와줬던 분이에요. 어르신, 유언장 작성하시려고요? 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규모가 상당하신데 상속인은 아드님 한 분이시죠? 네. 근데 아들한텐 안 줄 겁니다. 네. 전액 기부할 거예요. 여수 포구 장학재단에요. 변호사가 펜을 멈췄어요. 어르신,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30년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신중해요. 하지만 혈육인데, 혈육이 뭡니까? 저 죽어도 장례식 안 온다는 사람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유언장에 사인하려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야.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유언장 썼어. 진짜 기부로? 응. 민수한텐 1원도 안 간다. 전화기 너머로 순자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금자야, 후회 안 해? 아직. 근데 이미 늦었어. 순자야, 나 이제 편해.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도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뺨에 멍을 손으로 만졌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멍이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자존심을 깨워줬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다시 꺼내서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2024년 10월 20일. 오늘 유언장 작성함. 민수에게 1원도 상속 안 함. 밑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로 끝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30년 참았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별이 깜빡였습니다. 그게 대답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서 다시 지웠어요.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냄새 나는 짐이었지? 좋아. 이제 그 짐 내려놓을게. 그럼 너도 가벼워지겠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우는 건 약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00억을 가진 박금자는 약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다시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생선을 팔았어요. 순자가 옆에서 저를 걱정스럽게 봤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가벼웠어요. 그렇게 저는 결심했어요. 냄새나는 손으로 모은 100억을 무기 삼아 이제 제 인생을 되찾기로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쓴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한 가지 일만 했어요. 민수에게 보낼 문자를 쓰는 일이요.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2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새벽 5시에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딱 3일 준다. 3일 안에 진심 어린 사과가 없으면 유언장을 공증할 거야. 너는 엄마 재산 1원도 못 받는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그때 알게 될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선을 그은 거니까요. 첫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평소처럼 생선을 팔았습니다. 순자가 제 좌판 옆으로 왔어요. 금자야, 문자 보냈어? 응, 새벽에. 민수가 뭐래? 30분 만에 답장이 와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이요? 어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보여줬더니 순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몰랐구나. 자기 엄마가 뭘 가진 사람인지. 당연하지. 30년 동안 냄새 나는 생선 장수로만 받는 걸 3일 뒤에 알면 얼마나 놀랄까? 놀라든 말든. 난 이제 상관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정오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5통, 10통, 20통. 계속 걸려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면서 핸드폰만 째려봤어요. 벨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2시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서연아, 민수한테 전해줘라. 3일 안에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라고. 안 오면 유언장 공증한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속이 쓰렸어요. 요즘 자주 그래요. 위가 쓰리고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3일만. 그날 저녁 시장을 정리하는데 순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금자야, 이거 봐. 뉴스에 네 아들 병원이 떴어. 화면을 봤습니다. 게시글이었어요. 김민수 내과 절대 가지 마세요. 수술 후 감염으로 환자 사망했대요. 보건당국 조사 들어간대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헐, 진짜요? 의사 면허 취소 각이네요. 저기 다니던 사람들 다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자가 제 얼굴을 살폈어요. 금자야, 괜찮아? 괜찮아. 민수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 뭐 대수야. 엄마를 짐이라고 한 놈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10살 때 아빠 장례식장에서 울던 모습, 의대 합격하고 저를 안아주던 모습. 근데 마지막 장면이 그 모든 걸 지워버렸어요. 제 뺨을 때리던 민수의 손, 저를 짐이라고 부르던 민수의 목소리.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시장에 나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금자씨 아들 병원 문 닫는데. 환자들 다 떠났대. 빚도 엄청 많다던데. 못 들은 척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칼끝이 흔들렸습니다. 정오쯤 순자가 급하게 왔어요. 금자야, 민수 왔대. 1시간째 너희 집 앞에 서 있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아까 집 앞 지나가다 봤어. 초인종 누르는데 안 열어주니까 계단에 앉아 있더라. 가만 놔둬.
3일이라고 했어. 아직 하루 남았어. 냉정하게 말했지만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요. 한겨울 계단에 앉아서요. 오후 3시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앞에 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진심이야? 아니면 돈 때문이야? 민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둘 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 망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적어도 솔직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김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거기서 얘기하자. 민수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니. 꼭 가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날 밤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줄래? 당연하지. 내가 증인이잖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친구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야, 진짜 유언장 쓸 거야? 모르겠어. 내일 민수 얼굴 보고 결정할게. 근데 금자야, 너 진짜 대단해. 30년 참은 것도, 이제 참지 않는 것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지친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돼요.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할까? 아니면 그래도 유언장을 공증할까? 사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서랍을 열고 공책 30권을 꺼냈어요. 마지막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수를 만난다. 민수는 올 것이다. 근데 진심일까? 돈 때문일까? 모르겠다. 내일 눈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공책을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30년의 끝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지만 시장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옷장을 열어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30년 전 민수 의대 입학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갈라진 손, 야윈 몸. 72년을 산 흔적들이요. 6개월 사이에 확 늙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구걸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5시 순자가 왔습니다. 금자야, 준비됐어? 응. 떨려?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희를 맞았어요. 어르신 오셨네요. 아들 왔나요? 아직 안 왔습니다. 순자와 함께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분, 6시 10분, 6시 15분.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금자야, 설마 안 오는 거 아니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역시 안 오는 건가? 6시 20분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유언장 공증 진행할까요? 약속 시간 20분 지났는데 대답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뒤에 서연과 준호도 보였습니다. 셋 다 땀범벅이었어요. 민수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72년을 살면서 아들이 제 앞에 무릎 꿇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표정은 굳혔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용서하실 때까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라고. 민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연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세 사람이 제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를 봤어요. 유언장 공증해 주세요.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 정말 반성합니다. 어머니를 때린 것도 짐이라고 한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그때 순자가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봐라. 서류를 민수 앞에 펼쳤어요. 통장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금자 재산이에요. 통장 5개 합치면 4억 5천. 그리고 시장 입구 건물, 시세 95억. 매달 임대료 1,000만 원씩 들어와요. 서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자가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에 당신들 몰래 샀어요. 생선 팔아서 모은 돈으로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냄새나는 생선 장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때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그리고 금자 아파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암이기. 6개월 전에 발견했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암이라고요? 금자는 6개월 전부터 혼자 항암 치료받고 있었어요. 아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민수한테는 말 안 했대요. 병원 일도 손에 안 잡힐까봐. 그래서 혼자 버텼어요. 항암 받는 날도 많았어요. 토하고 머리 빠지고 그래도 전화 오면 응, 잘 지내 그렇게 말했대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어머니, 혼자 그렇게. 저는 병원 걱정만 했는데요. 어머니는 너 걱정했어. 그래서 아무 말 못했어. 제가 어머니를 짐이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순자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언장 원본이에요. 낡은 종이를 펼쳤어요. 뺨 맞은 다음 날 날짜였습니다. 순자가 읽었어요. 본인 박금자는 전 재산으로 요양원 비용을 충당한다. 남은 금액은 아들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민수야, 엄마 오래 못 산다. 짐 되기 전에 요양원 간다. 미안하다. 민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처음 유언장은 기부가 아니라 요양원이었어요. 당신이 미안해할까봐 마지막에 바꾼 거예요.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렇게 너희한테 패 끼치기 싫었어.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짐이라 했는데 엄마는 제가 미안해할까봐.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유언장 공증하시겠습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서류 위에 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못 쓰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유언장 못 써요. 민수 얼굴 보니까 안 돼요. 일어서서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30년 동안 참은 게 아니었어. 사랑한 거였어.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서연도 와서 저를 안았어요. 네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근데 민수야, 조건이 있어. 엄마 방식대로 할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환자 20명만 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거야. 둘째, 간호사 제대로 뽑고 혼자 일 시키지 마. 셋째, 잠시 멈췄어요. 엄마가 매일 병원 갈 거야. 환자들한테 미역국 끓여줄 거야. 그리고 간판에 엄마 이름 넣어. 박금자 할머니 김민수의 원칙 의원이라고.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엄마. 어머니 이름 제일 크게 쓰겠습니다. 그 전에 수술부터 받아야지. 수술비는 제가 낼게요. 집 팔아서라도요. 아니야. 엄마 돈으로 할 거야. 너한테 손 안 벌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살아주세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알았어. 너희 때문에 살게. 그날 저는 100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00억보다 귀한 가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제 목숨을요. 내일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민수는 매일 왔습니다. 준호도 서연도요. 아침마다 맛있는 국을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민수가 병실 복도를 오가는 걸 봤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다가 다시 복도를 걷고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뭔가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가 제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주무세요? 아니, 깨어 있어. 민수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제가 여수 따라가도 될까요? 엄마가 30년 동안 일하신 그곳이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봤을 때 숫자로만 봤어요. 4억, 95억, 100억.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 숫자 뒤에 엄마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픈 손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로 들어선 모르겠어요. 직접 해보고 싶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거운 상자 나르고 생선 손질하고 그래야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요, 엄마. 저 데려가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진짜 엄마 아들이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넘게 키운 아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부탁을 했어요. 그래, 가자.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여수로 향했습니다. 민수, 서연, 준호, 순자, 그리고 저. 여수 포구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먼저 반겼습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그 냄새요. 민수가 깊이 숨을 들이켰어요. 예전 같으면 인상을 찌푸렸을 텐데 이번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민박집에 짐을 풀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민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미역국을 끓였어요. 민수가 서툰 손으로 미역을 씻고 참기름을 두르고 냄비를 저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끓인 미역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가 예전엔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냄새였죠. 이젠 아무도 코를 막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일주일만 엄마가 하시던 일 제가 해볼게요. 민수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쉬운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의대 입시 때처럼 결심이 깃든 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결심이 사랑의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민수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일어나. 첫 배 들어온다. 우리는 함께 폭우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선들이 불빛을 끌고 들어왔어요. 저 배에서 생선 상자 내려. 우리가 날라야 해. 민수가 상자를 들다가 바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무겁네요. 그래. 그걸 30년 했어. 민수가 제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동정이 아니라 경애가 담겨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상자를 날랐습니다. 민수는 10번을 나르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걸 매일 하셨어요? 응. 비 오나 눈 오나. 민수가 자기 손을 봤어요. 벌써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괜찮아.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아니요. 끝까지 할 거예요. 민수의 손엔 물집이 6개나 생겼습니다. 밤에 제가 약을 바르며 밴드를 붙였어요. 엄마, 이렇게 아픈 건데 당신은 매일 했네요. 그땐 아픈지도 몰랐어. 배보다 내 학비 걱정이 더 아팠으니까. 민수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갈라진 손, 굳은 살, 흉터들. 정말 단단하네요. 사람 손은 일할수록 단단해져. 민수가 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웠네요. 이 단단한 손이. 그날 밤 민수는 제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는 날이었어요. 민수가 칼질을 배우다 손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손가락을 타고 흘렀어요. 엄마 손이 이래서 흉터투성이었구나. 제 손을 봤습니다. 칼에 베인 흉터가 10개도 넘었어요. 흉터는 살아있다는 증거야. 일한 사람 손엔 늘 이야기가 남는단다. 민수가 피 묻은 자기 손을 봤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엄마, 이 손 고맙습니다. 이 손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네요. 민수가 제 손에 입을 맞췄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민수가 폭우 난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생선 비늘이 붙어 있었고 바람이 그 비늘을 반짝이며 흩날렸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못 자? 네.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민수가 자기 손을 봤어요. 밴드투성이, 흉터 생긴 손을요.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 손이 나를 키운 거였구나. 숫자가 아니었어요.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고통, 이 땀, 이 상처들이 사랑이었어요. 뒤에서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준호야, 안 자고 뭐해? 나도 도와줄래. 생선 나르는 거. 너는 아직 어려서.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나 위해 일하셨잖아. 준호가 작은 손으로 생선을 만졌습니다. 이제 이 냄새 안 싫어요. 이게 할머니 냄새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 따뜻해서 아팠습니다. 민수가 준호를 안았어요. 그래, 준호야. 이제 아빠가 가르쳐 줄게. 일하는 게 뭔지, 사랑이 뭔지. 그날 저녁 우리는 포구의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일한 5명이요. 민수의 손은 밴드투성이었고 준호의 옷엔 생선 비늘이 반짝였습니다. 민수야, 일주일 어땠어? 힘들었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서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사랑할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그래, 민수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냄새가 뭔지. 그게 사랑이었어요. 준호가 제 팔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 자랑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친구들한테도요. 그래, 준호야. 할머니도 준호 자랑할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바다를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붉게 포구를 덮었어요. 바람에 비린내가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향기롭더군요. 민수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 돌아가서 병원 다시 시작할게요. 엄마 방식대로요.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는 거요. 엄마가 생선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신 것처럼요. 그래. 그게 진짜야. 그날 밤 민박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 떠나고 서울로 떠날 때 들었던 그 소리요. 민수가 옆방에서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40대 중년이 엄마 생각하며 잠꼬대하는 게 웃음이 났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금자야. 민수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그 말과 함께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수에서 서울로 돌아온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대로 시작할게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7일 전 여수 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병원 사업 계획서였어요. 펼쳐보니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환자 수는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직원 구성이 적혀 있었어요. 간호사 2명, 의료 코디네이터 1명, 청소관리 1명. 민수는 사람을 제대로 뽑을 생각이었습니다. 여수에서 배운 거겠죠. 혼자 일하면 안 된다는 걸요. 마지막 페이지에 간판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박금자 할머니 김민수의 원칙 의원. 제 이름이 제일 컸어요. 민수 이름보다 2배는 컸습니다. 엄마 이름이 주인공이에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숨겼던 이름이 이렇게 크게 세상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시장 입구 건물 1층, 제가 10년 전에 산 그 건물이요. 민수는 매일 공사장에 나왔습니다. 인테리어 하나하나 직접 확인했어요. 대기실 의자는 푹신한 걸로 골랐고 진료실은 밝게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실 테니까요. 특별히 제 공간도 만들었어요. 작은 주방이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저도 가끔 공사장에 갔습니다. 제 주방을 봤어요. 작지만 제 손에 꼭 맞는 크기였습니다. 민수가 제 키에 맞춰 싱크대 높이까지 조절해 놨더군요. 민수야, 이거면 충분해. 민수가 웃었습니다. 개원 일주일 전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간판을 봤습니다. 박금자 할머니 김민수의 원칙 의원. 제 이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금자야, 내 이름이 제일 크게 써 있더라. 순자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소리쳤습니다. 정육점 아저씨도 왔고 반찬 가게 할머니도 왔어요. 30년 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축하해줬어요. 드디어 당당해졌다고, 이제 숨지 말라고요.
제 이름이 세상에 나온 걸 시장 사람들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6개월 전날 밤 민수네 가족이 제 집으로 왔어요. 엄마, 내일 리허설 할까요? 미역국 끓이는 거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부엌으로 갔어요. 준호가 미역을 씻고 민수가 참기름을 두르고 서연이 국간장을 넣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불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고 간 맞추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30분 후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준호가 떠준 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합격이었습니다. 내일 환자분들도 좋아하실까요? 준호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끓인 거니까.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내일이 걱정된다고요. 환자들이 안 올까 봐요. 개원 당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였어요. 큰 냄비에 가득. 환자들 드릴 거니까요. 6시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떨려서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9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첫 환자는 시장 정육점 아저씨였어요. 개원 축하한다며 첫 환자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검진 받으러 왔다고요. 민수 실력을 봐야 한다며 웃었습니다. 20분 후 진료가 끝났어요. 정육점 아저씨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민수 원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말도 잘 들어주고 설명도 자세하다고요. 대기실에 앉은 아저씨한테 미역국을 드렸어요.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맛있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환자들이 신기한 듯 봤습니다. 여기는 미역국도 주는 병원이라고 특별하다고 했어요. 그날 온 환자 모두에게 미역국을 대접했습니다. 다들 한 그릇씩 비우고 갔어요. 미역국이 진짜 맛있다고, 집 같은 느낌이라고,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환자가 나갔습니다. 민수가 제게 와서 첫날 어땠는지 물었어요.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미역국이 진짜 약이에요. 약은 무슨, 그냥 정성이지. 간호사들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그들한테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한다고요. 간호사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고 환자분들 표정을 봤냐고 다들 웃으면서 갔다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웃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요. 너 스스로 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기다려주셨잖아요. 발걸음을 멈춰서서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진짜는 이제 시작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길 한복판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길에서 아들을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는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냄새나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한 박금자니까요. 저녁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행복해도 된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보니 저 멀리 병원 간판이 보였습니다. 박금자 할머니라는 글씨가 밤하늘에 반짝였습니다.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환자가 점점 늘었어요. 하루 20명 예약이 금방 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료를 마치고 민수가 제게 왔어요. 엄마,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뭔데? 시장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민수 얼굴이 진지했습니다. 여수에서 배운 게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비린내에 젖은 시장 골목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저는 순자와 함께 시장 입구에 섰습니다. 그곳은 제가 30년을 살았던 제 두 번째 집이었습니다. 민수가 정장을 입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허리 숙이는 게 어색한 사람, 평생 의사 가운 입고 환자 앞에서는 고개를 들고 살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정육점 아저씨, 반찬 가게 할머니,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3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앞에 인사드리자. 제가 말하자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금자 어머니의 아들 김민수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이 자리에서 생선을 팔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손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님께 진정한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바닥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장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정육점 아저씨가 말했어요. 금자 언니는 우리 다 살린 사람이야. 그 아들, 이제라도 와서 고맙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가 아니라 용서의 소리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반찬 가게 할머니가 민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의사 양반, 이제 사람 냄새 알았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민수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민수가 미리 써온 글이었어요. 상인의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사람의 냄새로 병을 고치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 제 진료실에 걸겠습니다. 김민수 올림. 저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번지며 글씨가 조금 흐려졌지만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날의 냄새는 생선이 아니라 용서의 냄새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아버지 산소가 있는 여수로 향했습니다. 여수로 내려갔어요. 차로 3시간 걸렸습니다. 여수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산을 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민수와 함께 오는 거였습니다. 묘비의 이끼를 민수가 맨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한 마리를 놓았어요. 제가 시장에서 가져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엄마 손으로 잡은 생선입니다.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고, 그런 어머님에게 저는 자식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날의 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보온병에 담아온 미역국 그릇을 봉분 앞에 두었습니다. 여보, 이게 그 국이야. 민수가 처음으로 같이 끓였어. 바람이 불자 김이 흩어졌습니다. 준호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준호예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 냄새 좋아해요. 서연도 절을 했어요. 순자도 손을 모았습니다. 민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젠 엄마 옆에서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저는 민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야 사람 됐다.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산 아래 우리가 처음으로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아름다웠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여수 민박집에 모였습니다. 민수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산소에서 약속드렸어요. 이제부터 정말 사람답게 살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민수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제 그릇에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드릴게요. 국물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조금은 젊어 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서로를 다시 먹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폭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거기서 하루를 마치는 어부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서서 창문 밖을 함께 봤습니다. 엄마, 내일 서울 올라가면 병원 이름판 하나 더 걸게요. 뭐라고 쓸 건데? 금자의 손, 사람 고치는 손이라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로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상 떠나고 서울로 떠날 때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때는 슬픔의 소리였는데 이번엔 평화의 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준호도 서연도요. 제 사람들이 모두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꿈에 나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금자야. 이제 너도 행복해도 돼. 꿈속에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여보. 이제 행복할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래.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이번엔 엄마 속도로 갈게요. 창밖으로 여수 폭우가 멀어졌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30년의 냄새가요. 그 냄새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안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어요. 병원은 매일 환자로 가득했습니다. 예약이 밀려서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금자 할머니의 사랑 밥상이란 팻말 아래 미역국 냄비를 올려놓는 거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환자 한 분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 병원에서 미역국 냄새가 나네요? 그분이 국을 한 숟가락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병원 갔던 이 세상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며 진료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도 안 잡았던 아이가 이젠 누구보다 따뜻한 손으로 사람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겨울방학이라 병원 안내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그 목소리에 모든 환자들이 웃었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당당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며요. 점심시간 우리 5명은 둘러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민수, 서연, 준호, 순자, 그리고 저. 함께 국을 뜨며 밥을 먹었어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금자야, 이제 행복하냐? 국을 한 숟가락 뜨다가 잠시 멈췄어요. 응, 근데 아직 완전하진 않아.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화나세요? 응, 가끔은. 뺨 맞던 날 생각하면 가슴이 쿡쿡 아파. 준호가 냄새 난다고 했던 말도 아직 선명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우리가 너무 어렸어요. 그래, 근데 미안할 필요는 없어. 사람은 누구나 미숙하게 사랑하니까.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 매일 새벽마다 다시 하는 거야. 오늘도 용서하자. 그렇게 선택하면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그 선택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저녁 진료가 끝난 뒤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대기실을 정리했어요. 청진기가 걸린 벽, 의자 위에 놓인 환자들의 목도리. 그 모든 게 제 삶의 흔적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어갔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왜 왔어? 집에 있어야지. 할머니 혼자 계실까 봐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주 준호가 학교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해서요. 발표 당일 저는 곱게 차려입고 학교에 갔어요. 준호가 앞에 서고 PPT를 켰어요. 제 사진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파는 모습, 병원에서 미역국 끓이는 모습.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어요. 이 손으로 저희 아빠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싫어했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6년 동안 제가 거절해도 제 생일마다 계속 오셨어요.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 손 냄새, 미역국 냄새, 그게 다 사랑 냄새였어요. 준호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제 손 사진이었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이요. 이 손이 저를 키웠어요. 이 손이 사랑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이 박수쳤고 선생님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저는 교실 밖으로 나와서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만에 손자가 저를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요즘 자주 피곤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잘 회복되고 있다고, 이대로만 관리하면 된다고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민수에게 문자를 썼어요. 민수야, 엄마야. 오늘 준호 발표 봤어. 고마워. 내가 준호를 잘 키웠구나. 이제 엄마는 마음 편해. 사랑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도 사랑해요. 내일 아침 제가 미역국 끓일게요. 푹 쉬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40대 중년이 엄마한테 미역국 끓여준다고 하다니요. 다음 날 새벽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가 벌써 와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응.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도와드리려고요. 함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서서 냄비를 저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민수야. 네. 이게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밥 짓는 거. 이게 행복이야.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행복이 뭔지. 그날 환자들이 왔어요. 미역국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한 환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맛있게 끓이는. 사랑으로 끓이면 다 맛있어요. 환자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5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순자가 물었어요. 금자야, 너 소원 뭐야? 내일도 식구들 먹을 국 끓이기.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귀한 소원이야. 그날 밤 혼자 병원에 남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눈 위로 반짝였어요. 박금자 할머니 김민수의 원칙의원. 72살에 저는 배웠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늘도 냄새나는 손으로 미역국을 끓입니다. 왜냐면 용서는 끝이 아니라 매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사랑이었으니까요.